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지금 다 읽지는 못하고 거의 다 근데 읽었는데요. 재밌어갖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일단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제목 가지고 책을 쓰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예컨대 이제 장볼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또 뭐 러셀의 서양 철학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리고 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거대 질문들을 이제 던지는데, 그것도 이렇게 명사로 하지 않고 의문문으로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이제 제목의 책을 쓸 때는 작가도 한편으로 이제 많은 거를 내려놓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부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이런 어떤 토대를, 그 틀을 이제 짜는데요. 이 국가에 대해서 그게 참 좋습니다. 먼저는 국가란 무엇인가 해서 정의를 이제 내리는 거죠.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1. 합법적 폭력.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요. 2장은 국가란 무엇인가? 2 해서 공공재 공급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들을 또 정리를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가란 무엇인가? 3. 계급 지배의 도구. 역시나 이제 이런 시각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가의 정의, 본질을 묻는 거고요. 3장까지가. 자, 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해서 이제 통치자에 관한 물음을 던지고요. 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의외였습니다. 근데 재밌게 읽었고요. 애국심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인데요. 요거는 약간 마르크스 대비 칼 포퍼, 그 다음 이제 그 케인즈 얘기도 좀 나오고요. 하이에크는 제가 몰라가지고 이제, 그런데 톨소이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제 마르크스 대비 칼 포퍼, 그 다음 이제 케인즈 얘기로 이제 읽히는데요. 혁명이냐 개량이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는 방식이죠. 점진적 공학, 이제 칼 포퍼의 개념인데, 피스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반대되는 게 이 칼 포퍼의 명명으로는 유토피아적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니까 확 바꿔버리는 거죠. 혁명 같은 거.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혁명이냐, 개량이냐. 요게 6장. 7장 진보 정치란 무엇인가, 지금 요거를 못 읽고 왔고요. 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요거 7, 8장 요건 이제 나아갈 바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건너뛰고 9장으로 갔는데, 9장은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제목이 국가란 무엇인가잖아요. 국가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일, 나란 일 하는 사람들, 그 정치인들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를 이제 마지막 장에 다루고 있고요. 맺은 말, 훌륭한 국가를 생각한다라는 굉장히 멋진 참 문장을, 유시민은 문장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간결하고. 자, 그 마지막은 이제 그렇게 맺습니다. 모든 책이 그러하듯이 이 책도 이제 서문이 있는데요. 그 초판 서문은 2011년에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유시민이 정치인으로 있던 시절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또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항상 있죠.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그 2011년에 이제 그 유시민은 정치인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초판 서문은 정말 너무 뜨겁고요. 예, 좀 너무 날것이어가지고, 그 유시민 치면은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잡혀가면서 이 전두환의 개들아 하고 욕하고 있는 그 눈 부라리고 있는 젊은 유시민 사진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 드는 이제 서문이고요. 조금 가라앉고 2017년에 쓴 재판 서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작가의 정치성에 조금 더 부합하는 이제 그런 것이어가지고,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 이제 달라졌고, 그땐 정치인이었는데 이젠 그만두고 이렇게 글 쓰고 있으니까 또 정치평론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상황도 좀 달라지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손본 다음에 책을 다시 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목차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거대 담론. 네, 따라서 이제 작가 나름으로 이제 체계를 잡아서, 틀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 건데, 꽤 마음에 드는 그런 이제 목차여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1장인데 국가란 무엇인가, 합법적 폭력. 이제 이거는
홉스예요, 여러분.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던 얘기를 하는데 읽지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도 읽지 않을 것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요약을 하는 거죠. 홉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아는 내용으로는 이제 인간이라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는 동물하고 거의 다를 바 없잖아요. 약육강식의 세계고 자기의 욕망도 잘 조절을 못하고 그런 이제 자연 상태의 인간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대 체제가. 그거로서의 이제 국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가는 권력은 거의 사실상 여기서 이제 폭력하고 동일시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그 폭력 과 동일시되는 권력을 이제 쥐고 있는 거고요. 개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가라는 집단 이제 전체가 될 수밖에 물론 이제 없는 것이고요. 들어보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역시 제대로 읽지 않았는데 그것과 대동소이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국가가 과연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개인의 자유라든지 또한 이제 개개인끼리의 어떤 조화로운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억누르는 것 같으니까 좀 말이 안 된다 싶지만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런 사상을 개진했던 여러 철학자들, 사상가들, 학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전기를 짧게 소개합니다. 유시민이. 뭔 말이냐면 이제 홉스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어떤 토양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흙수저, 심지어 흙수저보다 심한 게 뭐예요? 무수저 출신에 자기가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가정교사 이런 거 하고 하면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이제 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토양과 그 사람이 개진하는 사상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 심지어 그 사람의 그 사상이라는 거는 그가 자라온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경험한 어떤 현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치 시스템도 물론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돼 있다는 거고요. 같은 시대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면 그 개개인이 겪은 현실이 다르면은 사상의 흐름은 아주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또 이제 이 책에서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이제 강력한 국가, 무서운 국가,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유효하지 않은 건가? 또한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국가가 너무 뭡니까? 이렇게 부실한 국가라도 없어지면 이제 참 이것도 할 짓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 예를 소말리아하고 시리아를 들더라고요. 이제 항상 문제가 도무지 내부에서 이렇게 통합이 잘 안 되는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 저쪽의 중동, 이제 그런 쪽을 예를 드는데, 이렇게 이제 부실한 나라마저 없어지면은 그게 이제 더 비참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2장에서 공공재 공급자, 이제 여기서는 아담 스미스 있잖아요. 국부론에 아담 스미스 얘기를 하고요. 루소,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론을 쓴 밀, 그 다음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으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소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의 이름부터가 이제 조금 다른 시대 혹은 다른 이제 그 사고방식이 나타났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루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국가를 구분했다. 국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어떤 상상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이야기로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각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인물이 있는 거죠. 장소도 있는 거예요. 국회의사당이 있고 뭐 청와대가 있고 뭐 백악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국가하고 정부는 이제 분리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른 개념이고요. 국가라는 거는 이제 영속하는 거죠. 계속 그게 가는데 이 국가를 존립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정부라면은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람은 이제 교체가 되는 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그 왕정이 있던 시대인데 28세기가 그래도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제 태어났다, 도래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혁명적으로 이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상을 지금 유시민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고 진짜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이런 사상을 이제 개진한 그 루소를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루소는 이제 그 스위스의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엄마도 빨리 죽고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유럽을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고
약간 후견인 겸 뭐 엄마 겸 또 뭐라 해야 돼 연인 겸 이런 이제 그 부유한 귀족들의 이제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건 거잖아요. 그리고 정작 결혼은 이제 호텔, 여관, 여급하고 이제 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낳은 아이들은 저는 애들을 많이 낳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유시민 책 보니까 둘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은 고아원에 보내고 이런 이력들이 있었는데 인생의 한 40년 정도는 어떤 이렇다 할 업적을 보여주지 않다가 한 그 즈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의 글이 결과적으로 이제 근대를 연 인물 중에 한 명인 거죠. 뭐 루소라든지 칸트라든지 또 과학자 뉴턴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근대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루소의 그 사상은 이렇게 이제 정리된 걸 봤을 때 정말 혁신적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모두가 다 전체를 얘기를 할 때 개인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국가 전체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개인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다 다르게 사는 거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거는 귀족이고, 뭐 저건 노예고, 저건 뭐 평민이고, 이거는 남자고, 이거는 여자고, 이렇게 타고난 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제 루소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여기서 유시민도 강조를 하지만 불평등이에요. 왜 이렇게 인간은 불평등할까? 그러니까 뭐 힘의 불균형, 뭐 남자는 힘이 센데 왜 여자는 힘이 없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루소의 책 중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개인적으로는 1학년 때 법학개론을 듣는데 그 책을 던져주시고, 그러니까 던져주진 않았고 이름을 던져주시고 사서 보고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고, 네. 서평을 쓰라고 과제를 내주셨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한마디도 접수를 못했던 안타까운 그런 흑역사가 있고요. 책 제목은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제 거기서 나가서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설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루소의 이제 대표작이기도 하고 그 밖에 뭐 에밀이라는 소설도 쓰고 그리고 루소는 도스옙스키하고 톨스토이가 각기 자기식으로 이제 좋아했던 사상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있어서도 이제 루소를 빼먹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의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 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밀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이 알릴레오에서 밀의 자유론을 집중적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집중해서 그 이유는 아마 미래 자유론을 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자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요. 내가 타인에게 뭔가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 나의 이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이 말하자면 가장 이렇게 먼저 체계적으로 피력된 책이 이제 그 책이었고, 생각할 자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떠드는 자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를 기록하고 출판할 자유. 그 다음에 이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모여가지고 같이 떠들 수 있죠. 집회, 결사, 이런 것들의 자유가 미래 자유론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시스템 속에서 이제 담아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국가가 가장 좋은 국가일까 생각해보면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구현하는 아마 그런 국가가 제일 좋은 국가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극단까지 간 사람을 헨리 데이비드 소로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월든을 읽다 말아가지고 옛날에 알았으면은 좀 읽었을 텐데 이 데이비드 소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릴수록 가장 이상적인 정부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사상을 뭡니까 그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이제 했던 것 같고요. 국가는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정부는 최소한으로 적게 다스릴수록 좋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삶도 미니멀리즘이라는 표현 요즘 쓰잖아요. 작게 할수록 이렇게 축소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풍요로울 수 있다. 이제 그런 건데 그 맥락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장 왔고요. 3장은 제가 이거 사실 이번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계엄 탄핵 이런 것 때문에 꺼내본 건데 이 책을 읽었더라고요. 어디만 읽었냐면 3장만 읽었는데요. 3장이 뭐냐면은 국가란 무엇인가 지배 계급의 도구 이건데 지배 계급 이런 말만 봐도 이건 뭐예요? 딱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마르크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산당 선언을 다시 읽으면서 이제 이 부분을 봤던 것 같은데 다시 봐도 이제 이 부분은 물론 그 뭡니까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어떤 국가에 대한 이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조국이 없다 이런 이제 소제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쭉 요약을 하다가 94쪽인데요.
마르크스의 책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배분하는 사회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배분하는 사회로라는 아무 소용없는 슬로건 말고는 사회주의 경제에 관한 말이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 레닌이 집권 후 실시했던 소위 신경제 정책과 5개년 계획은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과 아무 관계가 없다. 진보 정치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제7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제가 지금 이걸 안 읽었네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심각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정치 모욕론과 정치적 냉소주의다.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하고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는데 이 부분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배분하는 사회,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가져가는 사회인 거죠. 분배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가져가는 거고요. 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조금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인데 이제 여기에 그 어떤 모순이나 폐단을 극복하고 이제 제한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가져간다. 많이 필요한 사람 많이 가져가고 적게 필요한 사람 적게 가져간다. 근데 진짜 이거 아무 소용없는 슬로건 하나마나한 소리. 일단은 능력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거는 빈부격차 진짜 너무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키도 진짜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학습 능력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끈기라든지 인내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는 이런 것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요. 체력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요. 기본적으로 이 인간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인간이라는 건 다름에 기초하고 있는데 능력에 따라 배분한다라는 게 얼마나 이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나쁘더란 말이에요.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것 역시도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단순화한 것이죠. 많이 필요해서 많이 가져가고 적게 필요하면 안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 도스토옙스키가 소설 잘 쓴다는 생각 드는데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필요 없는데도 잔뜩 사가지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하나마나한 어떤 이런 슬로건인 거죠. 그게 진짜 하나의 이론인 거였고요. 그거에 이제 토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비에트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이제 여기 잘 나와요. 이거 제가 언제 한번 요약을 했던 것 같은데, 유시민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국가론에 이제 중점을 둬가지고 분석하는 요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책은, 유시민은 정치평론가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정치를 직접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앞에 그 국가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곳곳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쭉 얘기를 하는데 다 흥미있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현대사를 얘기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건 일본한테 이제 점령당했던 거, 일제강점기, 그 이후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한국 전쟁이잖아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오는 건데, 그 두 가지 큰 사건이 그런 것들이라든지 되게 재밌었는데, 재미를 넘어서서 감동적이었던 거는 유시민의 개인사입니다. 그래서 39쪽을 보면 39쪽인데요. 어린 시절 국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에게 국가는 무서운 존재였다. 어른들은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낮추었다. 국가가 형을 군대에 데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논산훈련소에서 큰아들이 소포로 붙여온 내복을 받아들고 한참을 우는 어머니를 보았다. 국가와 권력자를 큰 소리로 욕했다가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다. 고등학생이 되자 국가는 내 손에 목총을 쥐어주고 총검술 훈련을 시켰다. M1인가요? M1 소총 분해 조립을 정해진 시간에 마치지 못하면 벌을 주었다. 그러면서도 국가는 나더러 자기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노라는 맹세를 아침 저녁으로 외치게 했다. 대학에 들어간 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더니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가두어 놓고 2달 동안 매를 때렸다. 학적부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교도소로 보냈다. 나는 조국을 사랑했지만 대통령들은 나 같은 시민을 미워했고 나 역시 그런 대통령들을 증오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개인사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유시민이 알쓸심작에서 자기 창비를 통해 등단한 소설가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옆에서 김영하가 진짜요? 하고 놀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설을 찾아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네, 소설을 쓰는 쪽으로 갔어도 네, 충치는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동이 오는 이제 그런 문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약간 우리 개인의 경험도 이제 넣을 수 있잖아요. 저도 결혼 수업 받아가지고 이거 뭐야, 붕대 감는 거 이제 이런 거 막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네. 나라 욕도 못하고 막 이런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런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7년도나 그 다음에 뭐 90년대만 해도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지만 돌 같은 거 던지고 막 화염병 만들어 던지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제 시위를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응원봉 같은 거 들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다는 게 굉장히 좋고 뭐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한편은 좀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는 게 3부였고요. 3장까지가 이제 그거였고요.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이것도 재미가 있는데, 이제 플라톤 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플라톤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철인 정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맹자는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건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겠지만 이 둘의 놀라운 공통점은 뭐냐면은, 기존의 그 위정자라는 거는, 왕이라는 거는 힘을 쓰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완력, 힘이 센 사람이, 잘 싸우는 사람이 천하를 평정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이 머리죠. 머리 좋고, 그 다음 뭐예요? 덕인 거예요. 덕을 갖추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이제 혁명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저하게 그 아테네 귀족 계급에 이제 한정된 거고,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제 동물로 거의 뭐 동일시,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여기서 유시민이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인 거고요. 플러스 지점,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거, 그 물리적인 힘에 초점을 맞추던 이제 그런 세계관에서 이 지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성품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사람이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간 거는 굉장히 이제 놀라운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라고 물론 다 뭐는 아니다.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견제하고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요. 피이테가 그 독일 국민에게 고함 그거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이테의 어떤 통치 이념이라든지 교육 방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톨스토이를 일종의 이제 대극으로 놓던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유시민이 소개를 해가지고 샀습니다. 국가는 폭력이다가 제목이고요. 이제 이 책은 제가 소문밖에 안 봤는데, 이제 소문은 다른 분이 이제 쓰셨는데요. 톨스토이 아닌 다른 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편집을 한 책인데요. 톨스토이는 워낙에 에세이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썼고요. 워낙에 많이 썼고, 그 중에 이제 소설 말고 에세이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는 현실 참여적인 그런 측면이 또한 이제 강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국가 권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 것들을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톨스토이는 좀 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톨스토이는 국가는 폭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거대한 집단 있잖아요. 이런 게 최대한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톨스토이에게 무슨 대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제 이런 생각을 민화로 표현한 게,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들어가 있는 바보 이반이거든요. 군대 필요 없고요. 이게 정말 폭력의 원산인 거예요. 권력, 그 위계 질서하고 이렇게 계급하고 군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면, 1번형 세면이고요. 2번 이제 따라스인데요. 따라스는 이제 자본주의, 돈의 폐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역시나 이제 없어야 되고요. 모든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없어지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 바보 이반에서 맨 마지막에 바보 이반의 동생 마리아가요. 자기는 모든 사람한테 다 밥을 줘요. 뭐 지나가는 거지나 누구나 다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손을 만져보고 손에 굳은 살이 배겨있지 않는 사람에게 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는 노동하지 않으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가 여기서 일종의 원시 공산주의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시민 되게 깔끔하게 요약을 잘 해놓고요. 특히 그 애국심 관련해서 이제 톨스토이는 애국심 이런 거 자체도 이제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하고, 피이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 있다는 거죠. 톨스토이 얘기는 언제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책에서 나름대로 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이제 이런 사상을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사상을 실천하는 모습, 그러니까 토지를 분배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은 굉장히 수수하게 살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뭔가를 찾아서 어떤 자기만의 이념을 찾아서 순례길에 이제 오르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죽었지만, 그런 것들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제 잘 정리가 돼 있고요. 마지막 좋잖아요. 이 정치인들은 이제 어때야 되는가인데요. 칸트의 도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칸트랑 막스 베버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칸트는 도덕률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베버는 이제 정치인이 갖춰야 되는 어떤 책임의식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말에 우리가 매주 말에 이 어떤 정치, 어떤 나라, 훌륭한 국가를 생각한다. 훌륭한 국가가 참 뭘까요? 이거 돌베개에서 나온 책인데 이 마지막에 표사에 이 인용문 되게 좋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할 능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혼자 힘으로 훌륭한 국가를 만들지는 못한다.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이다. 어떤 시민인가? 자신이 민주공화국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것과 똑같은 무게의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이다. 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이며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잘 아는 시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면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 타인과 연대하고 행동할 줄 아는 시민이다. 그런 시민이라야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서 진짜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고 벌리고 감 언제 떨어지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서야 국가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고요. 국민은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생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요즘 생각 많이 하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남이 뭐 하는 거를 너무 비난하거나, 혹은 반대로 나는 하고 있는데 남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비난하는 거는 아주 졸렬한 이제 짓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시국이 이런데 너는 왜 광화문에 안 나가? 다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든요. 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뭐 애가 아파서 못 나갈 수도 있고요. 혹은 본인은 그냥 밤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 너는 뭐 시국이 이런데 지금 뭐 네 개인의 안녕만 중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쌍욕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도 조금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오죽하면 부류인데,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겠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일로는 정말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죠, 사실은. 도대체 언놈이 탄핵 반대했어. 불어. 그건 정말 무슨 저기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무슨 인민재판 막 이런 건 거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풍경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분들이 지금 다 정신감정 받고 어디 정신병원에 갇혀야 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정치적으로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생각을, 아주 이상한, 정말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만, 가까운 사람하고는, 예를 들면 뭐 저 같으면 남편이나 하고는 좀 쌍욕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공개적인 그런 거에서는 좀 표현 수위 같은 걸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SNS가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뭐 페북이나 트윗, 이제 X지만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쌍욕들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는 뭐 시국이 이런데 아직도 그렇게 꽃단장하고 외출이나 하고 싶냐? 뭐 지금 치맥 먹고 싶냐? 막 그런 식으로 남의 사이트에 가가지고 막 거기다가 진짜 뭐를 싸지르는 격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본인이 지금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보고, 좋은 책이어가지고 여러분도 읽어보면 좋겠고요. 제가 유시민을 뭐 다 읽진 않았지만 거꾸로 읽는 세계사 이 책 참 좋아하고요. 이거는 뭐 따로 찍어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그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 요약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또 제가 찍은 게 있고요. 내친 김에 이제 또 안 사려고 했는데 결국 이번에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책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김상욱을 살라다가 김상욱 대신에 유시민을 이제 샀는데 이 책을 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과인데 전공이 이과책을 썼기 때문에 자기 표현대로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어디 나와서 유시민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책은 쓰면서 자기가 쫄았다. 왜냐하면 전공은 경제학이지만 뭐 역사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쭉 공부를 해왔고 사회학, 정치학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도 안에서 교육을 받고서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데 이거는 본인은 과학 소비자인데 철저하게 생산자가 아니라 과학 담론의 소비자인데 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이 보고서 유치하다고 할까봐 이제 쫄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시던데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 담론의 소비자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죠.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본인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할 얘기를 이제 책으로 써보는 거죠. 그러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짧은 글도 체계가 중요하지만 큰 글일수록 그러니까 책이죠. 책일수록 이제 체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 나름으로 체계를 되게 잘 잡은 것 같고 던지는 물음부터가 역시 유시민은 글을 참 잘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어요. 그래서 일단 샀고 만약에 이제 읽게 되면은 뭐 또 이것도 시간을 봐가지고 하나 찍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얘기한 책은 국가란 무엇인가 였고 좋은 국가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 혼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의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완성형의 국가는 없는 것 같아요. 완성형의 국가는. 이 지금 어떤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긴장을 해야 되고요.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바로잡지 않으면은 뭐로 막을 거를 나중에 뭐로 막아야 된다고 난리가 나는 것 같고 이른바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더불어서 프랑스도 지금 난리가 났대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프랑스 같은 나라도 저런 위기에 봉착하는데 뭐 우리는 현대사 몇 년이에요. 그래서 더 이제 투표하고 선거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